신비한 선원들. 모리스 톰슨 단편소설. 70년 전 건강한 몸과 매력적인 외모를 가진 젊은 남자가 뉴올리언스에 도착했다. 뉴욕 출신의 그는 상당한 액수의 돈을 가지고 있었고 하바트 드 쿠마틴 판사에게 전달될 추천장을 가지고 있었다. 쿠마틴 판사는 그 지역에서 상당히 유명한 사람이었다. 그 젊은이를 모험가 또는 과거라면 영웅이라는 말을 사용했을 것이다. 그렇게 부르는 것은 공정치 못한 것일 듯한데 왜냐하면 그가 사람들에게 주는 인상과 정확하게 부합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었다. 헤버스 콜맨은 삶을 바라보는 자신만의 관점을 가지고 있었다. 50년 정도만 지나면 그는 유명한 비극 배우가 되었을 수도 있었다. 하지만 상황이 좋지 않았다. 그의 인격과 취향, 야망이 성숙하게 되는 시기까지 기다려 오래된 야망을 성취하기에는 호의적이지 않은 상황이었다. 그에게 가장 매력적으로 보이는 것은 그리 멀리 있지 않았다. 그것은 남서부지대의 지평선을 따라 서 있었고 꿈속에서 보이듯 안개가 덮인 뭔가였다. 공상과 모험의 경계선에 있는 그 무엇이었다. 헤버스 콜맨은 부유했지만 그것은 그의 삶에 있어서 불행을 가져왔다. 그를 신경 써 주거나 그가 신경 쓰는 친밀한 관계의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진정한 의미에서 그는 세상에서 혼자였다. 게다가 그에게는 상상력이 있었다. 월터 스콧의 소설과 바이런의 시, 프랑스 모험 소설들, 그리고 보통은 이름조차 정확히 알지 못하는 소설들이 그의 주된 일글거리였다. 체력 단련을 위해서 그는 펜싱과 권총 사격을 즐겨했다. 그가 22살이고 미혼 남자라는 사실을 들으면 사람들이 보통 짐작할 만한 유형의 사람이 아니었다. 콜맨은 최악의 의미에서의 젊은 남자가 아니었다. 그는 사악한 방탕함을 즐기지 않았다. 건강하고 활기차며 강한 정신력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그는 영원히 존재할 것만 같은 감성적인 바람을 가지고 있었다. 예전에 초서가 순례를 열망하는 젊은이들이라고 묘사한 것처럼 젊음은 봄의 시기이다. 희미한 윤곽을 지녔지만 저항하기 힘든 방랑의 욕망을 가지지 않은 젊은이를 찾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지평선 너머로 나아가 낯설고 새로운 세계를 발견하려는 욕망을. 헤버스 콜맨은 자신의 감성적 바람에 이끌렸고 그를 사로잡은 방랑의 마법에 저항하지 않았다. 그는 완벽하게 자유로웠고 방랑에 필요한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니 그가 원하는 대로 떠나지 않을 이유가 뭐가 있었겠는가? 그가 왜 구대륙의 유럽이 아닌 뉴올리언스에 이끌렸는가를 이해하려면 그때가 1820년이었다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 당시에 그 어떤 도시도 심지어는 파리조차도 진정한 모험의 중심지가 아니었다. 특히 다채로운 종류의 불법적 상황과 어우러진 모험이라는 점에서 뉴올리언스와 비교할 곳은 없었다. 다소간 불법적인 원천을 통해 만들어진 돈이 그곳으로 밀려들어갔다. 면화와 설탕, 쌀 산업을 통해서 만들어진 부 역시 거기에 가세했다. 도박은 훌륭한 예술이었고 결투는 그 어떤 것보다 귀한 취미였다. 그리고 굳이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고 해도 무도회장 위를 미끄러지듯 움직이는 사람들과 노랫소리가 도시를 가득 채웠다. 헤버스 콜맨은 이 즐거운 도시의 따뜻하고 향기로운 공기, 친절한 매력적인 사격에 끊이지 않고 벌어지는 다양한 모험의 향연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들었다. 그리고 그곳으로 가야겠다는 욕망이 그를 사로잡았고 그는 떠났다. 하바트 드 쿠마틴 판사에게 가는 추천장은 콜맨의 은행가가 작성한 것이었다. 그는 추천장을 건네주며 말했다. 나는 그 판사님을 개인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에요. 본 적도 없어요. 하지만 우리 은행과 많은 일을 한 고객이에요. 그는 매우 부유하고 굉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으니 확실히 당신에게 도움이 될 거예요. 그 판사님이 우리 은행에 많은 예금과 계좌를 가지고 있고 우리가 많은 편의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가벼운 마음으로 당신을 그에게 소개할 수 있어요. 판사님이 약간 기이하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 굉장히 친절할 겁니다. 내 판단으로는 크레올 중 크레올이고 굉장한 부자예요. 젊은 콜맨은 지역의 유명 인사인 하바트 드 쿠마틴 판사에게 자신을 소개하는 편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행운이라고 생각했다. 그가 최근 신문에서 읽은 바에 따르면 판사는 미 육군 대령인 샘 스미스와 결투를 벌였고 그 결과 대령이 사망했다. 그 결투 이후 하바트 드 쿠마틴 판사가 벌인 결투의 이력이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다. 이번 한 번이 아니라 아주 많은 결투에서 판사는 상대방을 깨끗하게 죽였다. 이것과 함께 같이 드러난 판사의 과거에 관련된 다채로운 사실들에 의하면 그는 젊은 시절 해적이었거나 그와 비슷한 일을 했다는 추측이 가능했다. 그리고 이러한 추측은 그의 굉장한 재산과 지칠 줄 모르는 자유로움, 기이함,
그리고 무엇보다 그가 하는 일을 둘러싼 신비함을 설명해주고 있었다. 이 모든 것들이 모험심과 낭만주의의 감성과 함께 상상력을 위한 풍족한 자양분이 되었다. 뉴욕에서 뉴올리언스로 향하면서 해버스 콜맨은 자신의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들에 대한 깊은 만족감과 기대를 느꼈다. 그의 두뇌 세포 하나하나가 새롭고 낯선 경험을 향하고 있다는 확신을 느끼고 있었다. 콜맨의 은행가가 자신의 친구에게 며칠 전 미리 편지를 보내서 해버스 콜맨이 머물 아파트를 하나 구해놓으라고 했다. 그 결과 작지만 다부진 체격의 젊은 남자가 기차역에서 그를 맞았다. 그가 로열가에 있는 우아한 건물로 콜맨을 안내했다. 잘 그을린 몸에 잘생긴 남자였다. 콜맨 씨가 맞으시죠, 선생님? 이 낯선 젊은이가 음악적인 동시에 존경심이 느껴지는 어조로 질문했다. 당신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맞아요, 그게 내 이름이에요. 콜맨이 가볍게 대답한 후 지금 자신의 앞에 선 사람이 누구인지 알고 싶다는 표정을 지었다.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콜맨 씨. 굉장히 환영합니다, 선생님. 정말로요. 이미 묵으실 방을 준비해 놨습니다. 아름답고도 빛나는 방들이에요. 고마워요. 많은 것을 빚졌군요. 내 은행가인 켈라이트 씨의 편지를 받은 분이 당신인가요? 아니요. 은행가분이 나에게 편지를 쓰지 않았어요. 지금 당신을 여기에서 만나라는 지시를 받았어요. 당신을 만나서 행복해요, 콜맨 씨. 굉장히 행복해요. 바로 앞에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우아한 마차가 있었다. 제복을 입은 흑인이 마부석에 앉아 있었고 옆에 작은 흑인 하인이 서 있었다. 콜맨이 안으로 들어가자 기차역에서 그를 맞은 젊은 크레올이 뒤따라 마차 안으로 들어오더니 문을 닫았다. 마차 뒤에 있는 작은 집마차에 콜맨의 짐이 실리는 것이 보였다.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이유로 인해서 그 광경이 콜맨에게 특이한 감정을 불러일으켰다. 위험한 것은 아니지만 신비스러운 분위기 속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약간 불안함이 그를 덮쳤다. 좁은 거리를 달리는 동안 이상한 타일로 뒤덮인 집들과 신기하게 생긴 기다란 창문들이 보였다. 높은 벽과 음침한 정원들이 그 집들을 둘러싸고 여기저기에 어두운 빛 야자나무와 밝은 빛 오렌지 나무가 잎들을 하늘로 내뻗고 있었다. 꽃이 피어난 목련 덤불들이 나른한 묵직한 향내로 공기를 채웠다. 하지만 콜맨의 관심을 끈 것은 네다섯 명의 젊은이들이 한껏 멋을 부린 옷을 입고 뱅켓을 거닐면서 술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고 있는 모습이었다. 그 멋쟁이들 중 하나가 젊은 콜맨의 상상력에 깊은 인상을 남겼다. 그는 키가 크고 올리브색 피부에 잘생긴 25살 정도의 젊은이였다. 체크 무늬의 자켓, 검은색과 붉은색의 벨벳 조끼, 회색 바지, 굉장히 너풀거리는 셔츠를 잘 차려입은 남자였다. 그가 무리의 분위기를 주도하고 있음이 분명했다. 모든 경우에 검정 모자를 잘생긴 머리에 쓰고 그가 앞으로 나왔다. 그러면 검은 머리카락이 튼튼해 보이는 어깨 위로 곱슬거리며 늘어뜨려지고 햇빛에 반짝였다. 그는 달콤하지만 시끄러운 목소리로 술을 찬양하는 불어 노래를 불렀다. 그러면서 그는 작은 지팡이를 공중에 흔들었다. 그들 모두가 술에 취한 것처럼 붉은 얼굴에 눈동자를 반짝이고 있었다. 저기 앞에 서 있는 이상하게 생긴 사람이 누군가요? 그들을 지나치는 사이 콜맨이 크레올 남자에게 물었다. 저기 저 남자분은 하바트 드쿠마틴이에요. 그 답변의 질문을 한 사람이 깜짝 놀랐다. 콜맨의 얼굴이 붉어지면서 그가 외쳤다. 저 사람이 하바트 드쿠마틴이라고요? 그럴 리가요. 지금 잘못 본 겁니다. 죄송하지만 저 사람은 몽슈 하바트 드쿠마틴이 맞습니다. 저는 그 사람을 잘 알고 있으니까요. 콜맨이 몸을 돌려서 마차 창문 사이로 시끄러운 무리를 이끌고 있는 젊은 남자를 쳐다보았다. 어떻게 저런 사람이 유명한 결투자이면서 인기 있는 해적일 수 있을까? 그럴 리 없어요. 그가 큰 소리로 중얼거렸다. 그럴 수 없어요. 말도 안 돼요. 맞아요, 콜맨 씨. 젊은 크레올이 무심한 어조로 말했다. 죄송하지만 나는 몽슈 파바트 드쿠마틴을 잘 알고 있어요. 아주 잘. 확실히 지금 실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아, 그렇군요. 정말 죄송합니다. 콜맨이 소리치며 몸을 바로하고 미안하다는 몸짓을 했다. 물론 당신이 맞아요. 하지만 판사님이 굉장히 젊어 보여서 놀랐어요. 나는 그가 나이를 먹은 사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놀랐어요. 아, 판사님은 그렇게 젊지 않아요. 그냥 그의 머리카락이 회색으로 변하지 않은 거죠. 그들이 판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사이 마차가 멈췄다. 그 앞에는 사각형의 육중한 건물이 서 있었고 짙은 붉은색으로 칠해진 위쪽 베란다가 뱅켓 위로 뻗어나와 있었고 양쪽 두꺼운 벽돌벽 위에는 깨진 병과 톱니로 뒤덮여 있었다. 아파트라기보다는 수도원처럼 보이는 건물이었다.
헤버스 콜맨은 숙소가 모든 면에서 훌륭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커다랗고 높은 천장에 호사스러운 장식과 가구가 갖춰져 있었다. 크레올 안내인은 현관문 앞에서 작별을 고했는데 여전히 자신의 이름이나 주소를 알려주지 않은 채였다. 이 우아한 숙소를 구하고 기차역에서 그를 편하고 즐겁게 맞아준 것과 그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이야기하지도 않았다. 조용하고 공손한 흑인 하인들이 그의 지시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바로 그들을 내보냈다. 그리고 소파에 몸을 던진 후 하이프 담배에 불을 붙였다. 그를 마중한 상황들과 연관된 수수께끼와 비밀이 가지는 의미를 전혀 이해할 수 없었다. 게다가 젊은, 아니 소년처럼 보이는 하바트 드 쿠마틴 판사의 외모 역시 이해가 불가능했다. 그가 호화스러운 소파에 몸을 기대고 담배를 피면서 휴식을 취하며 생각에 잠긴 사이 그를 둘러싼 상황과 분위기의 신비함이 점점 더 강도를 더해갔다. 바로 그때 아름다운 여자가 방 안으로 들어와서 문가에 가만히 섰다. 그녀는 그를 보자마자 달콤하게 볼을 붉히더니 크게 주춤하고 재빨리 뒤로 사라졌다. 그녀 뒤에 남은 것은 부드러운 천이 살랑거리는 소리와 희귀한 보석의 반짝임, 흔들리는 제비꽃과 장미다발뿐이었다. 그녀의 매혹적인 아름다움이 주는 충격이 그의 온몸을 훑고 지나가는 것이 느껴졌다. 그녀가 떠난 후에도 문가에는 여전히 그녀의 실루엣 일부가 남아 흔들거리는 것 같았다. 그녀의 신선하고 청순한 꽃과 같은 그러나 여전히 인간적인 아름다움의 효과는 어지러울 정도였다. 그녀의 발걸음이 재빨리 가볍게 움직이며 복도를 가로지르는 소리가 들렸다. 무의식적인 동시에 매우 무례한 호기심이 그를 일어나게 만들었고 그는 문을 향해서 뛰어가 밖을 내다보았다. 그러나 그녀는 이미 사라진 후였다. 평생 처음으로 그는 심장이 부자연스럽게 뛴다는 느낌을 받았다. 저녁이 서서히 내려오면서 방 안으로 부드러운 여명을 비췄다. 조용하면서 수줍은 늙은 흑인 하녀가 콜맨의 저녁 식사를 가져왔다. 그는 저녁 식사를 주문한 적도 없었고 먹고 싶은 생각도 없었다. 의심할 여지 없이 그를 둘러싼 특이한 환경이 주는 자극 때문에 그의 허기가 사라진 것이었다. 커다란 마호가니 원탁에 자신이 가져온 것들을 잘 늘어놓자마자 늙은 하녀가 사라졌다. 훌륭한 품질의 굴과 포도주, 구운 생선, 프랑스 식빵, 블랙커피가 있었고 콜맨은 눈앞에 놓인 거의 모든 것을 먹었다. 다시 의자에 몸을 기댄 후 그 모든 음식들이 놓여있던 은식기를 자세히 바라보기 시작했다. 가장 큰 접시는 넙치 모양, 설탕통은 개구리 모양, 크림병은 외가리 모양, 커피 주전자는 펠리콘 모양이었다. 이 신기하게 생긴 식기들은 모두 정교한 조각으로 장식되어 있고 표면에 잘 보이는 두꺼운 글씨체로 하바트 드 쿠마틴이라고 쓰여 있었다. 향기가 나는 왁스를 태우고 있는 5개의 팔이 달리는 촛대에도 같은 글자가 쓰여 있었다. 그는 이제 조금 더 날카로운 시선으로 방을 둘러보기 시작했다. 그러자 방 안그림과 커튼, 카페트, 모든 가구들이 값비싸고 아름다운 것들로 생전 처음 보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확실히 그 건물 전체가 하바트 드 쿠마틴 판사의 것이었다. 콜맨이 짧은 산책을 즐기기 위해서 집 밖으로 나왔을 때 달빛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다. 저녁 식사 시간의 거리에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지만 몇몇 카페는 샴페인과 맛있는 음식을 늘어놓은 식탁 앞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남자들과 여자들로 가득했다. 그런 카페들의 문 앞에서 콜맨은 몇 시간 전 거리에서 술 취한 사람들을 이끌고 다니던 젊은 남자와 마주쳤다. 그는 지금이 추천장을 판사에게 보여주기에 가장 적당한 시기라고 판단했다. 그래서 그의 옆으로 가서 모자를 들어 올렸다. 아마도 제가 하바트 드 쿠마틴 판사를 뵙게 되는 영광을 누리는 중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신사가 그를 이상하다는 듯 잠시 바라보더니 미소처럼 보이는 표정을 지었다. 흉내낼 수도 없고 묘사할 수도 없는 정중한 품위를 가지고 그가 신기한 검은 모자를 살짝 들어 올렸다. 안녕하세요. 제가 뵙고 있는 영광을 누리는 분은 누구실까요? 나는 뉴욕에서 온 헤버스 콜맨입니다. 아, 피니스 켈라이트 씨가 제게 주신 추천장을 가지고 왔습니다. 켈라이트 앤 반더비어, 은행이. 그렇군요. 영광입니다. 콜맨이 편지를 꺼내서 내밀었다. 그런데 약간의 불안한 마음이 느껴졌다. 판사가 보여주는 일종의 냉정함과 조심스러움이 의외였기 때문이었다. 단순한 예의범절을 지닌 채 범죄자를 대하는 듯한 느낌이었다. 하지만 판사의 불신과 의심은 오래가지 않았다. 판사가 바로 보통의 추천장보다 상당히 긴 분량의 편지를 읽기 시작했고 다 읽자마자 그의 태도가 확연히 변했다. 그가 손을 내밀었다. 굉장히 기쁘고 즐거운 일입니다. 목소리를 굉장히 유쾌하게 만드는 크레올 억양을 약간 섞은 채 그가 말했다. 당신을 만나게 되어 기쁩니다.
당신 숙소가 마음에 드셨으면 합니다. 콜맨이 손을 마주잡고 이상한 상황에서 갑자기 끌어올려진 사람처럼 안도감을 느꼈다. 판사가 굉장히 큰 관심과 집중력을 가지고 편지를 다시 읽기 시작했고 콜맨은 매력적인 그을린 얼굴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잠시 기다렸다. 그러다가 말을 시작했다. 당신 자신의 집에 저를 묵게 해주신 엄청난 호의에 감사드려요. 그런 환대를 기대할 수도 없었고 기대하지도 못했습니다. 판사가 잠시 망설이더니 차분한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이토록 소중한 손님에게 어울리는 커다란 환대 중 아주 작은 일부를 겨우 표현한 것뿐이라고 말했다. 그럼 이제 그가 다시 말을 이었다. 저와 함께 제 개인 아파트로 가시도록 하죠. 가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담배를 피우도록 하시죠. 거칠고 들뜬 분위기는 많이 사라졌지만 판사에게서는 술의 영향이 조금 남아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그들은 거리를 통과해서 좁고 어두운 골목 앞으로 갔다. 어둑한 벽 사이로 달빛이 음침하게 내려앉아 있는 골목이었다. 판사가 그 골목 안으로 들어가는 바람에 콜맨이 깜짝 놀랐다. 그리고 나선형으로 위로 이어진 흔들거리는 계단을 타고 올라가 어두운 복도에 닿았다. 그 복도는 꽤 길게 이어져 있었다. 복도 끝에서 판사가 잠시 주머니를 뒤지더니 열쇠를 꺼내 낮고 육중한 문을 열고 담배 냄새와 포도주 향이 깊이 배어있는 방 안으로 그를 안내했다. 길고 낮은 창문으로 들어오는 음침한 달빛을 맞으며 좁은 통로를 통과하자 감방문처럼 보이는 문이 또 나타났다. 그 문을 여는데 상당한 노력과 시간이 필요했다. 이제 그들이 들어선 놀랄 정도로 비좁은 방으로 들어섰다. 어느 모로 보나 감방 같은 그 방 안으로 들어가자 습기차고 더러운 벽이 콜맨의 손에 닿았다. 그 벽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어두웠기 때문이었다. 양팔을 뻗으면 양쪽 벽이 만져질 정도로 비좁은 공간이었다. 여기에서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판사가 콜맨의 어깨를 만지면서 말했다. 하인을 불러올게요. 그러더니 판사가 뒤로 물러나서 통로 쪽으로 가더니 견고한 셔터를 내렸다. 텅 빈 공간에 요란한 소리가 울렸다. 이상한 메아리가 아주 멀리에서부터 그리고 위아래로 사방을 모두 둘러싸고 울려 퍼지더니 갑작스러운 정막이 찾아왔다. 위쪽에서 불빛이 희미하게 깜빡거렸다. 그러나 달빛이 직접 비추는 것이 아니라 반사되어 비추는 것 같았다. 답답하고 육중한 공기가 끔찍한 기분을 만들어냈다. 콜맨이 몇 분 동안 놀란 상태로 서 있다가 방문 앞으로 갔다. 그러나 방문을 움직일 수 없었다. 그가 벽을 더듬거렸지만 다른 출구는 존재하지 않았다. 파바트 드코마틴 판사의 저택은 옆으로 길게 뻗은 거대한 건물이었다. 일반 가정집이라기보다는 호텔처럼 보이는 구조물이었다. 그의 아내가 죽었고 17살 딸이 유일한 자식임을 고려할 때 그가 그토록 거대한 건물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이상한 일이었다. 20개가 넘는 방이 모두 호화롭게 장식되어 있었지만 아무도 그것들을 사용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그런 상태를 좋아했고 그의 의견이 그 집안에서는 법이었다. 마드모아젤 올림피드 코마티는 자신의 집에서 편하게 지내고 있는 콜맨과 우연히 마주치고는 깜짝 놀랐다. 그녀가 우연히 저택 그쪽 방으로 들어갔다가 젊은 남자를 마주쳤을 때 그녀가 얼마나 당황해했는지에 대해서는 아까 언급된 바 있다. 그들이 서로 잠시 바라본 순간은 두 명 모두의 심장에 커다란 놀라움이 남겨졌다. 물론 처음 보자마자 그들이 사랑에 빠졌다고 할 수는 없다. 어떤 특정한 사안에 있어서 사랑이 시작된 순간이 어느 때였는지 정밀하게 추적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다만 그 순간적인 시선 속에서 그녀가 뭔가 새롭고 뭔가 달콤한 것을 느꼈고 무의식적으로 그 느낌을 심장 속에 가둬버렸고 그 순간의 흥분이 그녀의 가슴에서 이후에도 떠난 적 없었다. 그녀는 복도와 방을 거쳐서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다. 그녀의 뺨과 입술이 흥분으로 장밋빛을 띠었고 그녀의 팔과 다리가 부드럽게 떨고 있었다. 그날 저녁 서재에서 판사가 딸에게 저택의 가장 끝 방들 몇 개를 뉴욕에서 온 부유한 청년에게 빌려줬다는 사실을 말했다. 뉴욕의 내 은행가인 켄라이트 씨에게서 추천장을 받았다. 그를 돌봐달라는 부탁이었지. 지금 상황에서는 내가 그에게 해줄 수 있는 최선인 것 같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에게 호의를 보이는 방법은 없는 것 같구나. 우리 가족에 다른 사람이 와서 같이 머물어도 괜찮겠지. 올림피드 코마틴 양의 얼굴이 붉어졌다. 그녀는 자신이 이미 콜맨 씨와 마주쳤다고 말할 용기를 낼 수 없었기 때문에 작은 죄책감을 느끼고 있었다. 아직 그 사람을 보지 못했어. 판사가 말을 이었다. 그를 직접 만나기 전에 휴식을 취할 시간을 주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했거든. 켄라이트 말로는 그는 굉장히 훌륭한 집안 출신이고 은행가 입장에서는 말이야.
관심을 기울여야 할 사람이라더구나. 그러니 최대한의 친절함을 가지고 그를 맞아야겠지.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보름 일찍 왔구나. 하지만 기차역으로 줄을 보내서 그를 보살피라고 했어. 너도 알겠지만 줄이 문제를 일으킨 적은 없잖니. 하지만 저한테 미리 말씀해 주셨어야죠, 아버지. 올림피 양이 말했다. 아까 저택의 끝쪽을 돌아다니다가 그 젊은 남자의 방 안에 우연히 들어갔어요. 그 사람도 상당히 놀랐고 저도 너무 놀랐고요. 그 일에서 얻어야 할 교훈이 명백하구나, 얘야. 판사가 재빨리 말을 이었다. 여기에서는 어떤 방을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훨씬 더 조심해야 한다는 거지. 그 말을 하는 동안 그의 구릿빛에 갸름한 얼굴이 소년처럼 환한 미소를 지었다. 그의 얼굴 아래로 내비치는 붉은 기운이 억눌린 흥분감의 존재를 암시하고 있었다. 뭔가 커다란 열정이 숨어 있는 것 같았다. 그의 눈빛 속에서 뭔가가 반짝였다. 뭐라고 불러야 할지 모르겠지만 매혹적인 모호함 같은 것이 느껴졌다. 올림피양이 그의 무릎 위에 앉더니 잠시 후 그의 검은 머리카락을 만졌다. 오늘 밤에는 저하고 함께 있으실 거죠, 아버지? 그녀가 애교를 부리며 작게 속삭였다. 오늘 밤은 외출하지 않으실 거죠? 잠시 나갔다 와야 한다. 그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하지만 아주 잠시야. 그녀가 그에게 더욱 가까이 매달렸다. 오늘 밤은 안 돼요. 그녀가 외쳤다. 그녀의 목소리에서 살짝 떨림이 느껴졌다. 1년 전 바로 이런 밤에 그 어두운 방에서 끔찍한 일을 겪으신 것을 기억하시죠? 오늘 밤에는 나가시면 안 돼요. 제발요. 저를 위해서라도요. 판사의 눈에서 비치는 기이함과 걱정이 뒤섞인 굉장히 압축되어 있는 감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아주 자세히 살펴야만 알 수 있었다. 딸과 함께 있고 싶지만 그를 밖으로 이끌어내는 강력한 유혹에 저항할 수 없는 것이었다. 그가 딸에게 부드러운 입맞춤을 하고 자리에서 일어나서 밖으로 나갔다. 그녀가 소파 위로 몸을 던지고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1년 전 밤의 모습이 그녀의 눈앞으로 떠올랐다. 이상한 가면을 쓴 남자들이 아버지를 집으로 데리고 왔었다. 아버지는 유령처럼 창백하고 무기력하고 말을 할 수 없었다. 시체처럼 보였다. 그들이 아버지를 방까지 데려간 후 바로 사라졌다. 상처나 멍 같은 폭력의 흔적은 없었다. 하지만 그의 회복은 매우 더뎠다. 이후에도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판사는 말하지 않았다. 올림피 양은 아버지가 자주 결투를 벌인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판사가 권총 탄알이 박힌 채 심한 부상을 입거나 죽은 상태로 실려왔다고 해도 그녀는 그 정도로 놀라지는 않았을 것이었다. 그러나 이상한 가면을 쓴 남자들의 행동과 설명할 수 없는 판사의 상태는 그녀의 머릿속을 압도했고 온갖 이상한 상상을 만들어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났다. 정확한 날짜를 기억할 수는 없었지만 어느 날 밤 늙은 하인이 주절거리면서 판사가 가면을 쓴 사람들의 선두에 서서 걸으며 보이지 않는 가면을 쓰고 이상한 검은 벨벳 모자를 쓰고 있다는 말을 올림피 양에게 전했다. 그날 밤 올림피 양은 아버지가 포도주에 취한 것처럼 상기된 얼굴을 하고 미묘하고 표현하기 힘든 격정이 마음속을 울리는 듯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아버지가 밖으로 나가면 뭔가 놀랍고 이상한 일이 시작될 것임을 직감했다. 헤버스 콜맨이 갑자기 좁고 어두운 방에 갇힌 자신의 상황을 깨달은 순간 그것이 하바트 드코마틴 판사가 꿈인 음모라고 의심하지 않았다. 그가 몇 분 후에는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런 호의에 가득 찬 평가는 몇 가지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사라졌다. 첫째, 멀리서 누군가 금속재 징을 치는 듯 낮게 울리는 타격음 같은 소리가 벽을 타고 울려 퍼지더니 좁은 방 안을 메웠다. 그러더니 갑자기 그 소리가 멈추면서 정막이 흘렀다. 그리고 바로 떠들썩한 속삭임이 사방에서 위아래로 바닥과 천장에서 들려왔다. 수천 개도 넘는 목소리가 단 하나의 단어를 떠드는 듯했다. 그가 알아듣기로는 선원들이 온다. 선원들을 맞을 준비를 해라. 작은 속삭임들이 끝나자 보라색 불빛들이 여기저기에서 반짝였다. 그러나 그 불빛이 너무 신비로웠기 때문에 그것들이 정확히 어디에서 반짝이는지 알 수 없었다. 불빛이 사그러들더니 희미한 얼굴들이 떠오르고 저물고 희미하게 반짝이고 나타났다가 바로 사라지더니 짙은 암흑이 그 뒤를 따랐다. 헤버스 콜맨은 강철 같은 의지력과 건장한 몸과 마음, 모험가와 시인의 감성, 사자처럼 용감하고 확고부동한 성격을 가진 사람이었다. 하지만 그 순간에는 그의 용기마저 주저하며 비틀거렸다. 갑자기 벽이 뒤로 물러나면서 그의 눈앞으로 20개가 넘는 샹들리에가 화려하게 장식된 커다란 홀을 밝히고 있는 모습이 펼쳐졌다. 그는 심장으로 피가 몰리며 굳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의 앞에는 환상 같은 형체들이 서 있었다.
이상한 복식을 하고 괴상한 무기를 들고 있는 사람들이 노스의 빛깔의 방패를 들고 칼을 들어 그의 가슴을 겨냥하고 있었다. 커다란 호래벽 위로 기괴한 모양의 박제와 해골들, 시체 그림, 음침하게 반짝이는 권총과 칼, 이상한 깃발이 걸려 있었다. 육중한 페르시아산 테피스트리가 바닥에 푹신하게 깔려 있었다. 콜맨은 한 무리의 무장한 사람들이 조용하지만 도발적으로 선회하면서 방패를 서로 두드리고 칼로 그를 위협하는 것을 가만히 지켜보았다. 모든 행진이 끝나자 조장들 중 하나가 그에게 다가와서 칼등으로 그의 뺨을 가볍게 치더니 크게 속삭이는 듯 말했다. 조심해라. 너에게 위험이 임박하고 있다. 콜맨이 그 말을 들으면서 그를 잡더니 어깨를 뒤로 돌려서 앞으로 주먹을 뻗쳤다. 그의 단단한 주먹이 가면 쓴 턱을 때리면서 두꺼운 종이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다. 남자가 바닥에 쓰러지면서 몸을 크게 펴고 널브러졌다. 그의 방패와 칼이 부드러운 카페트를 때리면서 묵직한 소음이 울렸다. 콜맨이 고양이처럼 재빨리 앞으로 뛰어나가 칼을 집었다. 우아한 모양의 레이피어를 들고 방어 자세를 취한 그가 용감하게 외쳤다. 모두 한 번에 나와라. 모두 해치워주마. 유령 같은 형체들이 묻는 듯한 태도로 서로를 바라봤다. 그러나 한마디 말도 나오지 않았다. 그러는 동안 쓰러졌던 사람이 자리에서 비틀거리면서 일어나더니 두세 마디 욕설을 프랑스어로 내뱉었다. 그 무리를 이끄는 사람이 그를 꾸짖는 듯한 몸짓을 했다. 한 번에 나와, 이 비겁한 악당 자식들아. 콜맨이 다시 말했다. 한 번에 모두를 처리해주마. 이봐, 거기 앞에 놈, 남자라면 앞으로 나와. 그는 엄청나게 화가 나 있었지만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이 침착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러더니 무리를 이끄는 대장이 누군가에게 뭐라고 말했고 그가 방패를 옆에 내려놓고 레이피어를 들고 앞으로 나왔다. 아주 짧은 대결이었다. 콜맨은 1분도 지나지 않아서 상대방을 무장해제시켰다. 또 다른 사람이 앞으로 나와서 똑같은 운명을 겪었다. 다만 이번 경우에는 칼을 쥔 손목에 상처가 났다. 유령 같은 형체들의 장난감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던 콜맨에게는 상당히 짜릿한 경험이었다. 다음 나와. 그가 외쳤다. 내 놈들 중 최고를 원한다. 물론 최고의 놈이 가장 큰 겁쟁이겠지. 나와라. 확실히 그 신비로운 무리는 점점 상황이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듯했다. 가면을 쓴 사람들이 자신의 지도자를 바라보았다. 거기에서 겁쟁이처럼 서 있지 말라고. 콜맨이 코웃음을 쳤다. 이리 나와. 차례대로 나오라고. 다음은 누구지? 선원들이 하나씩 앞으로 나왔고 가면 갈수록 더욱 심한 패배를 당했다. 그러나 그때까지 모두들 치명적인 상처를 입지는 않았다. 마침내 지도자가 싸울 준비를 했다. 패배를 당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다가와 바로 치료를 했고 그들 모두 벌어지는 모든 사건에 대해서 놀라거나 특이한 감정 없이 대처하는 듯 보였다. 무리는 이끄는 형체가 방패를 옆으로 던지고 깃털 달린 커다란 모자를 벗었다. 콜맨이 그가 하바트 드쿠마틴 판사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었다. 얼굴이 아니라 몸짓과 행동을 통해서 그가 판사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판사가 레이피어를 이리저리 휘두르는 사이 가면을 쓴 무리들이 심지어는 상처를 입은 자들도 앞으로 나와 열렬한 기대감을 보이며 두 결투자들을 지켜보았다. 그의 칼은 한 번도 상대방의 치명적인 부분을 찾아내지 못한 적이 없는 강철의 검이었다. 그러나 상대편에는 콜맨이 몸을 긴장하고 견고하게 서 있었다. 힘과 의지를 상징하는 모습으로 민첩함과 자신감을 온몸에서 내뿜는 그의 칼 끝에는 붉은 피 한 방울이 맺혀 있었다. 그들의 눈빛에는 긴장감이 감돌았고 최고의 검사인 자신의 대장이 있음에도 결과를 확신하지 못하는 듯했다. 이리 나와요, 판사님. 그리고 벌을 받으세요. 이 모든 겁쟁이들을 이끄는 가장 커다란 겁쟁이로서 콜맨이 화가 난 어조로 외쳤다. 그냥 거기에 서서 칼을 가지고 장난이나 치지 말아요. 조금이라도 용기를 내서 앞으로 나오라고요. 하바트 드쿠마틴 판사가 싸움에 끼어들기 위해서는 이런 식의 유치한 도발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명백했다. 우아한 몸짓과 아름다운 민첩함으로 그가 도약해 앞으로 나오더니 즉시 공격을 펼쳤다. 그리고 보기에도 현란한 칼놀림이 이어졌다. 대결의 당사자 모두가 펜싱이라는 예술적 스포츠의 진수를 보여줬다. 칼이 그들의 손의 일부인 듯 보였다. 빛나는 강철의 막대들이 너무나도 빨리 움직였기 때문에 대결을 하는 사람들 사이로 쌍둥이처럼 보이는 형체들이 이리저리 획을 긋듯 움직였고 서로 맞부딪히는 칼날에서 튀어오르는 불꽃이 다채롭게 반짝였다. 콜맨은 즉각적으로 필생의 숙적을 만났다는 것을 깨달았다. 판사 역시 지역의 최고 싸움꾼이라는
자신의 명성에 걸맞는 상대를 찾았다는 사실에 흥분했다. 대결의 시작부터 그것은 죽음으로서만 끝날 것이었다. 만약 그 대결의 끝이 존재한다면 둘 중 누구도 상대방을 무장해제시킬 수 없었고 단순한 무장해제만으로 대결이 끝날 것이라는 보장도 없었다. 그들을 지켜보는 형체들은 숨도 쉬지 못하는 긴장감 속에서 귀의 모든 근육을 움직여 마법처럼 빠르게 부딪히는 칼날들을 추적하느라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 콜맨은 최근 겪은 신비한 경험이 그에게 부여한 모든 힘과 능력을 퍼부어 싸우고 있었다. 그는 상대방의 칼을 맞고 자신의 칼을 내찌르고 속임수를 쓰고 방어 자세를 취하면서 생생한 다채로움과 연극처럼 느껴지는 비현실성, 죽음과 피를 부르는 치명적 상황을 꿈꾸듯 인지했다. 그는 지금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그곳에 온 이유가 무엇인지 기억하지 못했다. 사건 전체가 너무나도 신비로웠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나약한 사람이었다면 모든 의지력을 상실했을 것이었다. 그러나 그에게는 비록 기이한 상황이 그의 감정에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었지만 그 사건들이 그를 비틀거리게 하거나 그의 팔 힘을 약하게 하지는 않았다. 열정의 찬란한 불꽃이 그의 혈관을 타고 흘렀고 그 열정이 손과 눈의 교묘한 우아함과 재빠른 확신을 부여했다. 이상한 방식을 통해서 현실 세계에서 벗어나 모험의 세계로 들어왔다는 느낌이 그의 몸을 사로잡았다. 그리고 싸움을 계속하는 사이 영웅주의적 힘이 그를 매혹했고 예전 시대의 기사들이 가졌던 영광스러운 필사의 노력의 힘이 그를 움직였다. 그의 주위로 꿈속 나라의 희미한 형체들이 떠돌았다. 그러나 사악한 해골과 시체들의 모습은 샹들리에의 불빛만큼이나 선명하게 반짝였다. 그에게 가장 큰 힘을 준 것은 그가 지상 최고의 결투자와 싸우고 있고 그 결투자가 상대방을 죽이는데 실패한 적이 없다는 사실이었다. 그것 말고도 콜맨에게 힘과 용기를 준 것은 또 있었다. 알 수 없는 이유로 그는 방의 문가에 나타났던 아름다운 여자를 기억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가 싸우는 것이 그녀를 조금 더 잘 알기 위한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다. 젊음은 그 자체로 신비롭다. 사랑은 솟아오르는 근원도 진전의 경로도 알지 못한다. 두뇌의 이상과 무의식 속 생각에 속임수 덕분에 콜맨은 칼날이 부딪히는 순간에도 꿈속 사랑을 만들어가고 있었다. 이름도 알지 못하고 목소리도 들어본 적이 없는 여자가 그에게 용기를 줬고 그의 몸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싸움이 계속되다가 콜맨의 칼 놀림이 변하면서 판사가 그것에 대응하는데 애먹는 상황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판사가 몇몇 기이한 칼 놀림을 막지 못하자 번개처럼 빠른 찌르기가 이어졌다. 이제 판사는 왼손으로 자신의 가면을 찢어버렸다. 그는 치명적인 공격을 당할 위험을 무릅쓰고 가면을 찢었다. 그러나 숨을 쉬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다. 그리고 그의 위대한 기술이 그 순간에도 그를 구했다. 아니, 그에게 거의 승리를 가져다 주는 것 같았다. 콜맨이 웃음을 터뜨리는 사이 늙었지만 기민한 크레올이 옆으로 뛰더니 놀라운 속도로 칼을 찔렀다. 그 끝이 콜맨의 가슴에 닿았고 약 1cm 깊이로 살을 파헤쳤다. 그렇게 되자 싸움이 우아함을 버리고 열전의 양상을 띠기 시작했다. 마침내 힘의 대결이 시작되었다. 좌우로 위아래로 앞뒤로 이쪽으로 저쪽으로 그들이 도약했다가 물러났다가 전진했다. 그들의 얼굴들이 남부의 밤처럼 잘 그을린 아름다운 얼굴과 뉴잉글랜드의 6월처럼 매력적인 잘생긴 얼굴이 인상을 찡그리고 서로를 노려봤다. 하얀 거품이 입가로 묻어나왔다. 마침내 싸움이 끝났을 때 뉴올리언스 결투 역사상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는 일이 벌어졌다. 지켜보던 사람들은 그것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알 수 없었다. 마침 두 남자가 서로의 팔을 겨누고 뛰어가더니 옆을 스치듯 통과한 듯 보였다. 그렇게 마법이 깨졌다. 가면을 쓴 사람들이 앞으로 뛰어나와 두 사람을 떼어놓았다. 그리고 모두가 말을 시작했다. 판사 자신의 명령에 따라서 하바트 드코마틴 판사와 헤버스 콜맨은 판사의 저택으로 옮겨졌다. 그리고 급하게 불려온 외과 의사들이 그들의 상처를 살폈다. 올림피 드코마틴은 거의 죽어가는 두 사람을 동시에 간호하기 시작했다. 자신의 아버지와 호감이 가는 이방인 사이에서 벌어진 결투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아주 오랜 시간의 흐른 후에야 정확히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알 수 있었다. 이상한 이야기지만 판사가 더 늙은 사람이었고 그의 상처가 심장에 가까웠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훨씬 더 일찍 몸을 회복하고 집안을 걸어다니기 시작했다. 판사가 회복된 이후에야 콜맨이 회복되기 시작했다. 판사가 처음 한 일은 딸이 낯선 젊은이를 돌보는 것을 멈추게 만든 것이었다. 적절치 못한 일이야. 그가 말했다. 낯선 사람인 젊은 남자를 젊은 여자가 돌보는 것은 아버지의 말에 올림피 양의 뺨이 진홍색으로 물들었다.
그녀는 너무 당황해서 뭐라 할 말을 찾지 못했다. 콜맨이 의식을 차리지 못하고 있었지만 그는 다른 의사들의 치료보다 그녀의 간호에 더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것 같았다. 그래서 그녀는 그를 돌보는 것에서 즐거움을 느꼈다. 가끔씩 그와 사랑에 빠지는 달콤한 꿈을 꾸기도 했기 때문에 아버지의 말은 그녀의 뺨을 때리는 것처럼 충격적이었다. 파바트 드 쿠마틴 판사는 딸의 마음에 대해서 의심을 가지고 있었고 그 의심을 없애기 위한 결심을 함에 있어 조금의 시간도 낭비하지 않았다. 판사 자신의 엄격한 지시에 의해서 콜맨의 방과 저택의 나머지 부분 사이 모든 문이 잠기고 창문과 문에는 막대 창설이 설치되었다. 그러나 사랑은 그런 예방 조치를 비웃기 마련이다. 회복 기간 동안 해버스 콜맨은 누워서 올림피 양만을 생각했다. 그리고 마침내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게 되자 그는 그녀를 불러달라고 부탁했다. 그 당시 건강을 완전히 회복한 판사는 우연히도 사업상 라체즈에 머무르고 있었다. 올림피 양은 그 젊은이를 보러 가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아버지의 명령을 설명하는 편지를 썼다. 하지만 당신이 걸을 수 있을 정도로 회복돼서 서재까지 와서 나를 만나는 것을 금지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녀가 끝부분에 덧붙였다. 그리고 당신이 왜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하는지 모르겠고요. 판사가 집에 돌아왔을 때 그는 간섭을 하기에는 너무 늦었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운명과 사랑에 굴복해야만 했다. 비밀의 홀과 가면을 쓴 사람들이 등장한 모험의 신비에 대한 설명은 그 이후로도 이뤄지지 않았다. 하바트 드 쿠마틴은 콜맨에게서 경험한 모든 것을 공개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은 이후에야 딸과의 결혼을 허락했다. 콜맨이 아는 것은 거의 없었다. 모험으로 가득 찼던 밤 판사가 그를 이끌고 간 캄캄한 골목을 다시 찾아보려고 노력했지만 그런 곳은 존재하지 않았다. 오늘날까지도 그 신비한 홀이 어디에 있는지 아니면 어디로 사라졌는지 밝혀지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820년 봄에 잊지 못할 화요일부터 1891년 마디그라스 축제에 이르기까지 매년 신비한 선원들을 기리는 행사와 축제가 이어졌다. 그 기념 행사는 특정한 밤 시간대 뉴올리언스의 거리를 방황하는 유령 같은 악단에 의해서 진행되었다. 지금 말하는 것은 보통의 축제 퍼레이드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 악단은 신비의 존재들을 모방한 형체를 가지고 있었다. 기이하고 신비한 선원들은 로열가를 행진했는데 선두에는 키가 크고 마른 구릿빛의 남자가 보이지 않는 가면과 검은 벨벳 모자를 쓰고 걸었다.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들이 누구인지는 심지어 축제의 왕인 위대한 렉스에게도 알려지지 않았다. 적당한 시간이 되자 해버스 콜맨과 올림피드 코마틴 양은 결혼식을 올리고 평생 동안 로열가에서 살았다. 마디그라스 축제가 열리는 저녁이면 그들은 신비한 선원들 행진에 참여하고 그들과 저녁 식사를 같이 했다. 선원들은 가면을 쓴 채 아무 말 없이 식사를 했다. 그 식사가 마지막으로 이뤄진 것은 1860년이었다. 그해 40년 동안 같이 행복을 누린 두 사람은 무덤에 나란히 누웠다. 기이하게도 하바트 드 쿠마틴 판사의 죽음에 대한 기록은 존재하지 않는다. 사실 그가 지금까지도 신비한 선원들을 이끌고 있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신비한 선원들. 모리스 톰슨 지음. 위즈덤 커넥트 편행.